네, 반갑습니다. 네이버 밴드 마중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차트 보는 법에 대해서 어, 영상 자료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차트 보는 방법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가장 주식에서 핵심이 되는 거고 그 주식의 이제 그 속담 경언 중에 한 손에는 재무제표를 한 손에는 차트를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기본적 분석론에 입각해서 쳐다보는 그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재무제표를 가지고 회사의 경영 상황을 보는, 그리고 재무제표하고 경제 상황하고 반응하는 양상을 통해서 주식의 가치, 현재 가격을 주식의 가치를 매기고, 그리고 미래 이제 그 주가를 판단해 보는 이제 지표로 삼고요. 기술적 분석, 시장 논리에 입각한 사람들은 차트 해석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단적으로 표현한 한 글자로, 한 단어로 표현해서 한 손에는 재무제표를, 다른 한 손에는 차트를, 이런 말이 잘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트의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거는 이제 정통적인 방법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인데 세 가지 문구를 만들어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무조건 차트는 3년 정도를 펼쳐놓고 본다. 왜 3년 정도를 펼쳐놓고 보냐? 이 주식이 전성기가 지났는지, 전성기 중에 있는지, 아니면 전성기도 훨씬 지나서 소강 상태로 들어가 있는지 먼저 큰 그림을 파악하기 위해서 3년 정도 차트를 먼저 봅니다. 그리고 단기간의 움직임만 매달리지 말고 큰 흐름을 먼저 파악하고 현재 구간을 판단하는 것이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구를 썼고요. 조금 이제 고운 표현으로 하자면 숲 전체를 보고 나무를 봐야지,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판단해 버리는 것은 굉장한 착시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이제 얘기고요. 그 두 번째는, 그렇다라고 하면 3년 정도 차트를 펼쳐놓고 봤다라고 하면 뭘 찾아내야 되는가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살아있는 구간과 죽어있는 구간을 판별하는 방법을 숙지하자라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진행되면서 다 이제 설명을 드릴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살아있는 구간일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죽어있는 경우일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라는 거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살아있는 구간일 경우는 어느 정도 상승 여력이 있는지를 판단해 보는 거죠. 그리고 죽어있는 구간일 경우는 웬만하면 들어가지 않지만 단기 상승인데 잘못 보고 나무만 보고 큰 그림의 숲을 못 봤다라고 한다면 어떤 구간에서 정리를 할 것인지, 어떤 구간을 넘어서면 다시 재상승으로 판단할지, 이런 큰 그림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흔히 이제 다른 데서 배우기는 차트 분석하면 뭐 이동평균선이 어떻고 추세가 어떻고부터 막 시작을 해요. 그런데 차트를 왜 보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큰 그림을 본다라는 의미로 차트를 보면 뭘 봐야 되는가를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설명드렸습니다. 일단 무조건 차트는 3년 정도는 먼저 봐야 된다.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먼저 파악하고, 살아있는 구간에서만 매매를 하고 죽어있는 구간에는 아무리 단기적으로는 상승한다라고 할지라도 매매하지 않는다라는 걸 원칙으로 세우자라는 거고요. 만약에 살아있는 구간과 죽어있는 구간을 3년을 펼쳐놓고 봤는데 어떤 게 살아있는 구간인지 죽어있는 구간인지를 판단하는 능력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살아있는 구간에는 매수를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수를 하는데 어떤 때 사는 게 효과적이고 어떤 때 매도하는 게 효과적인 거를 판단을 해서 내 걸로 만들어라. 그렇게 되면 차트를 쉽게 말씀드리면 거의 자유자재로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굉장히 좀 오만한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정도 경지까지는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잘못해갖고 죽어 있는 구간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라는 얘기를 먼저 큰 틀에 의미를 놓고 알고 시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제 주식 차트를 보면 오르는 내리고 있는 주식 가지고는 우리 주식할 일은 없잖아요. 상상 우상향이고 상승 추세고 오르고 있는 주식을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상승에 대해서 주식을 안 해본 사람들이 갖는 잘못된 생각은 첫 번째 그림처럼 그냥 쭉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오르고 가운데 그림처럼 일정 정도 내리고 오르고를 반복합니다. 아무리 1년 내에 오르고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오르는 중에 잠깐 내리는 거는 내리는 걸까? 아니라는 거죠. 정상적인 흐름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게 반복이 되면 오른쪽 그림처럼 연속 이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착각하고 있는 주식을 안 해본 사람들이 생각하면 오른다라고 하면 오늘부터 며칠까지 쫙 오른다라고만 생각하는 거고 주식을 해본 사람은 오르면 일정 정도 내리고 다시 오르고 일정 정도 내리고를 반복한다라는 거를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이 논리를 가지고 차트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을 창시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찰스 다우라는 분이에요. 1890년대에 사시다가 1908년도에 이제 돌아가셨고요. 지금도 이름 찰스 다우라고 하면 이름 되면 주식하는 사람 다 알죠. 다우 지수니 뭐그 월스트저널이라는 책의 이제 창간자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도 주식 분석에서 굉장히 많이 인용되고 있고 다우 지수라고 하는 대표적인 분석 지표까지도 100년이 훨씬 더 넘은 지금 현재도 잘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파동이론을 창시했는데 이 파동이론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더라. 애매모호하고 시기가 조금 템포가 늦고 하다 보니 매매에는 직접 사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더라.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세분화하고 조금 더 집대성하고 조금 더 과학적으로 수학 개념을 집어넣어서 완성을 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어트죠. 그래서 같은 파동 이론이지만 출발은 찰스 다우가 했고 그거를 완성시킨 거는 엘리엇이 했다라는 얘기고요. 그럼 이제 다우 지수에서 다우가 창시를 할 때 만들었던 다우 이론은 무엇인가라는 걸 봤을 때 그 쭉쭉 쳐다보면 잠깐만요. 제가 글자가 안 보이니까 좀 키워가지고 보겠습니다. 쭉 쳐다보면 아래 그림처럼 시장은 강세 시장과 약세 시장 두 개로만 나눠요. 자, 다우는. 그리고 그 강세 시장은 세 가지 단계로 구별을 해요. 맨 처음에는 매집, 그 다음에 마크업이라 그래서 상승, 그 다음엔 과열이라고 해서 정점을 찍는 지점, 그 다음에 약세 시장이라고 해도 또 세 개로 또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과열돼서 가장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내 보유한 거를 일정 정도 수익을 실현하는 분산, 그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는 거를 보면서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전체가 다 매도하게 되는 공포, 그 다음에 웬만한 부류들은 다 팔고 나가고 정말로 큰 손실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대응 자체가 안 되는 정도의 손실이 발생한 사람들 아니면 이 주식은 별 희망이 없다라고 해서 매수 자체를 보류하는 그런 이제 시장의 흐름이 나오는 거가 침체라고 합니다. 상승, 약세 이게 이제 반복이 된다. 그리고 이제 옆에 그림은 조금 디테일하게 이제 설명을 해 놓은 거고요. 이론을 얘기하기보다 한 시간에 이제 파동 이론하고 이동 평균선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세세한 내용들은 그림을 자세히 좀 읽어보시면은 다 나오는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다우 지수에서 얘기하는 추세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상승은 상승이다, 뭐 하락은 하락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다우는 어떻게 정의를 해 놨는가라는 거예요. 근데 다우가 얘기한 거에 약점이기도 하지만 그 약점 때문에 또 엘리엇이 파동 이론을 만들어내게 된 계기이기도 한데, 다우는 좀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공업지수하고 철도지수, 그러니까 중화공업하고 그거를 각 구석구석에 배달하는 유통의 개념으로 철도지수 두 가지 지표를 대표적인 활용하는 이제 그 지표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두 가지 지표가 하락하지 않고 진행되고 있으면 그냥 상승으로 보는 거고, 두 개가 다 내려오게 되면 그때를 상승이 끝나고 하락이 시작됐다, 이제 이렇게 봤거든요. 그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한 가지 추세는 반전했다는 명확한 신호가 보이기 전까지는 그냥 그 추세를 유효한 것으로 봐요. 즉 다우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상승 추세란 고점과 저점이 높아지는 추세이면 다 상승 추세다. 그리고 이런 상승 추세가 반전되려면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져야 된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때만이 반전이 된 거다. 그런데 한 개만 낮아지고 한 개는 안 낮아졌다. 고점은 낮아졌는데 저점은 안 낮아졌다. 내지는 고점은 그대로인데 저점이 낮아졌다. 이런 거는 반전됐다고 명확하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락 추세란 고점과 저점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를 말한다. 고점과 저점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를 하락 추세라고 하는데, 하락 추세가 반전되려면 고점과 저점 중 하나는 높아져야 추세의 반전이라고 본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놨고요. 그림으로 그리면 왼쪽 윗부분의 그림에 보면 저점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올라가다가 내리고 올라가다가 내리고 또 올라가다가 또 내려. 내리긴 내리는데 이전 저점보다 낮아지지 않고 높은 데에서 반등을 해서 진행을 하면 상승 추세가 유효한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요. 하락 추세는 뭐냐면 고점이 이전 고점을 넘어서지를 못하고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구간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추세의 반전은 언제냐면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질 때 추세가 반전됐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 2번 구간이 되는 거죠. 가운데 그림 2번. 고점도 직전보다 낮고 저점이 낮아진 저 지점이 추세가 완전히 상승으로만 진행되던 추세가 하락으로 바뀌었구나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만약에 매매를 해야 되는 입장이면 볼 거 다 보고 저때 판단해서 팔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늦다, 주식시장에서 너무 늦다는 손실폭을 굉장히 눈으로 다 쳐다보고 매도를 하게 된다. 그래서 약간은 투자 지표로 쓰기에는 좀 안 맞는 거 아닌가라는 그 불만들이 많이 터져 나온 거고요. 이거를 나중에 엘리엇이 보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엇은 파동의 높이를 비교하는 거예요. 전 파동의 높이와 현재 파동의 높이를 비교해서 전 파동보다 현재 고점을 찍었던 파동의 높이가 낮아지면 무조건 매도의 관점으로 봅니다. 다시 재매수를 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일단은 상승 흐름이 꺾였다. 그러면 매도 타이밍이 굉장히 빨라진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엘리엇은 파동 이론을 보완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엘리엇이 다우 이론을 공부하기보다는 엘리엇의 파동 이론을 공부하면 다우 이론까지가 이제 다 얘기가 되니까 엘리엇의 파동 이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말씀드리면, 다우는 그냥 상승 추세,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뭉뚱그려서 얘기하죠. 상승 추세 중에 저점만 낮아지지 않으면 그냥 상승이 유효한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엘리엇은 상승에도 시장은 다우 이론과 똑같이 상승 시장과 하락 시장으로 두 시장으로 나누지만, 상승에는 5파동이 있다. 5개 파동이. 첫 번째 올라가는 1번은 상승 1파, 그 다음에 조종받는 파동은 조종 2파,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승하는 구간은
상승 3파, 그 다음에 조종받는 두 번째는 조종 4파, 그 다음에 마지막 고점을 찍는 파동을 상승 5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상승으로 말하면 3파, 전체 파동으로 보면 다섯 번째 파동. 그래서 파동을 다섯 개로 나눕니다. 그 여기에서 보면 상승하는 파동은 1, 3, 5번이 상승파고요. 2번과 4번은 조종받는 조종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승 구간에는 5파, 그 다음에 하락 구간에는 내리는 첫 번째 파동은 A파, 그 다음에 단기 반등을 주는 두 번째는 B파, 그 다음에 내리는 두 번째 파동은 C파 해서 시장을 두 개로 나누고 상승 5파동과 하락은 3개의 파동, 상승 시장과 하락 시장 두 개 시장으로 나눠 놓고 상승 시장에는 파동이 5개가 있다. 상승하는 파동은 3개, 하락하는 조종받는 파동을 2개 해서 5개 파동이 있고, 내리는 구간도 한꺼번에 미끄러지듯이 쫙 내려오는 게 아니고 하락하는 첫 번째 파동과 반등하는 두 번째 파동,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하는 세 번째 파동, 요렇게 세 구간의 파동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렇게 큰 그림 안에서도 또 지속적인 잔 파동들이 이루어지면서 큰 파동이 만들어져 간다. 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 기간상으로 보면 한 3년 정도 텀을 두고 1년 정도 단위로 보는 거는 단기 파동이고요. 한 3년 정도, 그 정도 흐름으로 보면 한 중기 파동, 한 10년 정도 리듬을 보는, 그 다음에 이제 장기 파동,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파동을 또 나누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엘리엇 파동 이론은 파동을 세분화했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제 장면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거에 조금 이제 세부적인 설명인데요. 엘리엇 파동 이론은 수리 개념. 그때 당시 이제 대수학자가 피보나치라는 이제 대수학자가 있었는데, 그 피보나치 이론을 대입을 해서 파동별로 높이와 깊이를 정의를 합니다. 왜? 매도하고 매수하는 거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작업을 해줬다라는 거죠. 반복되는 파동, 왼쪽은 이제 일반적인 파동은 그렇죠. 높이가 똑같이 끝나는 파동. 두 번째는 앞은 높았는데 점점 낮아지면서 소강 상태로 가는, 점점 낮아지는 흐름으로 가는 파동. 세 번째는 처음에는 약한 파동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센 파동으로 이어지는, 파동이 커지는 파동. 이렇게 세 개가 나누어지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보는 파동은 세 가지 부류입니다. 앞이나 뒤나 계속 똑같은 리듬이거나, 아니면 점점 커져가는 파동이거나, 아니면 점점 작아져서 소멸되는 파동이거나, 이렇게 보는 거고요. 다우 이론은 앞 고점이 높아지는 것, 그러면서 저점만 안 낮아지면 상승이다. 굉장히 애매해요. 그 다음에 낮아지는 하락 추세는 저점이 낮아지는데 고점이 이전 고점보다 못 높아지면 그냥 하락 추세다, 이렇게 봐, 애매모호하게. 그런데 엘리엇은 파동의 높이를 서로 비교합니다. 그리고 파동의 조종받는 파동도 그 깊이를 서로 비교를 하는 구체적인 작업을 해요. 대략적인 건 이제 거기 써져 있는 거고,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그림으로 만들었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엘리엇이 정의하는 파동 이론은 수리 개념이 이제 일단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좀 도식화돼 있고 공식화돼 있어요. 그 엘리엇의 파동 이론의 골자는 뭐냐면, 파동의 높이를 서로 비교합니다. 앞에 고점을 만들었던 파동과 현재 내가 진행하고 있는 고점 구간에 있는 파동의 높이를 먼저 비교한다. 앞에 고점보다 내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고점의 파동이 훨씬 낮거나 같으면 일단은 이 고점을 만들었던 전 파동보다 힘이 같거나 작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강하게 이 파동을 뛰어넘을 수준이 못 된다. 그래서 매도의 관점으로 봐라. 그런데 이 전 파동보다 만약에 높아졌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비율이 되면 가장 이상적인가를 규명을 해놨어요. 뭐냐면 앞에 파동의 높이보다 바닥에서 출발했을 때 이 전 파동을 1이라고 보면 1.6배 정도, 1배 반 정도가 돼야 가장 이상적이다. 길이로 보면 전 파동을 만들던 상승의 길이보다 현재 진행하는 파동의 길이가 최소한 같거나 커야 됩니다. 같거나 작으면 파동 자체가 실패한 거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고요. 그러면 조종받는 하락 파동은 어떻게 규정을 할 것인가? 왼쪽 그림의 밑에 보면 조종받더라도 이 직전에 만들었던 꼭대기 고점하고 바닥을 100으로 봤을 때 38.2, 이게 피보나치 수열이 제시하는 수치고요. 대략적으로 보면 한 절반 정도 수준에서 반등을 해야 된다. 그 절반이 내려가 버리면 파동이 실패한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절반이 내려가는 구간 정도가 됐는데 그 직전에 만들었던 고점을 만들었던 봉우리하고 겹쳐버린다. 아니면 그 봉우리보다 밑으로 내려갔다. 그러면 무조건 파동은 실패다라고 명확하게 부분을 규정을 해준 거죠. 그건 이제 가운데 그림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적용을 해보면 논리로 그 엘리엇이 제시한 그 파동 이론을 가지고 대입을 시켜보면 이거는 지금 높이가 같거든요. 앞파동과 뒷파동의 높이가 같다. 소위 말하는 쌍봉이라는 거죠. 이중 천정형. 그럴 경우에는 고점을 통과할 때 두 번째 이제 진행하는 봉우리가 꺾이지 않고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 이 전 봉우리를 능가한다라고 보는 거고, 통과하지 못하고 그 정도쯤에서 꺾이면 파동이 실패했다. 그래서 일단 꺾이는 지점에서 매도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 밑에 그림을 보시면 앞에 파동의 높이까지도 가지 않고 중간 정도에서 만약에 꺾였다고 한다면 전 파동을 능가할 만한 에너지 자체가 없다. 그래서 지지와 저항이라고 하는 그 층이 한층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굉장히 위험한 신호다. 왜? 파동 이론을 보면 파동의 높이가 최소한 같거나 1.6배여야 되는데 낮다라고 하는 거는 파동이 실패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윗그림은 최소한 같아야 된다라는 거에는 일단은 낮기 때문에 고점에서 꺾일 때 매도하고 바닥에서 분위기를 봐서 재매수하거나 버리거나를 판단할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판단한 거고요. 옆에 그림을 보시면 조종받는 폭이 서로 같은 지점에서 반등을 했다라고 하면 일단은 파동은 실패한 건 아니다. 이걸 이제 보면은 쌍바닥이라고 하죠. 바닥이 두 개가 나온 거고 쌍바닥인데, 밑에 그림을 보시면 밑에 바닥 높이, 그러니까 조종받는 폭이 같아지지 않고 그거보다 조금 위에서 받는 거는 파동 이론에 그 입각해서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다. 이렇게 바닥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강한 힘으로 반등으로 바꾸는 거는 지지 저항대가 한층 더 높아지는 그림이다. 굉장히 좋은 신호다라고 이제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 이동 평균 엘리엇의 파동 이론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예전에 이제 이런 개념이 없던 시절에 주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기술적인 분석을 창안하는 입장에서 보면 파동은 사고 파는 매매 심리가 응축돼 있는 거라는 거죠. 강한 매수세가 몰려서 사자라는 심리가 강하게 몰려가지고 만드는 게 파동의 고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만들었던 봉우리의 그 투자 심리보다 지금 몰려오는 투자 심리가 강하지 않으면, 아니면 훨씬 작으면, 아니면 같으면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엇이 보는 파동 이론, 다우가 보는 파동 이론은 봉우리가 매수세가 응집되는 힘의 크기다라고 보고서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동의 높이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전 파동의 고점 높이와 현재 파동의 고점 높이가 같으면, 같은 상황에서 꺾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이
전 파동을 만들었을 때 당시에 투자 심리보다 지금 투자 심리가 큰 거는 아니다라고 해서 일단은 더 위로 상승을 더 지속할 여력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주식장으로 얘기하면 그때는 이제 매도의 관점으로 본다. 그리고 전 파동보다 높아지는 거는 굉장히 이상적인 거고 전 파동보다 낮은 상태에서 꺾인 건 굉장히 위험한 거다. 왜? 심리 자체가 소멸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떨어져 가지고 파동이 진행된다. 하락으로 진행이 된다. 이제 그런 논리이고요. 이런 이제 파동 논리를 가지고 이때 당시에 이제 갖고 있던 문제가 뭐냐면 전산화가 안 돼 있고 컴퓨터나 뭐 기타 그게 없고 수기로 종가만을 적어서 당일 종가, 당일 고가, 당일 저가 요 세 개만 적어 가지고 노트화해서 주식을 해석을 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이때 당시에 어떤 기발한 기술적 분석에 또 다른 굉장한 명인이 나타납니다. 저걸 선으로 연결하면 종가끼리 선으로 연결해서 천정에 붙여갖고 한눈으로 보면 그림으로 보니까 한 번에 파악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기발한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그랜빌이라는 분이거든요. 그랜빌이 뭘 만드냐면 이동평균선이라는 걸 만듭니다. 선을 만드는데 저렇게 종가만 써서 붙이던 시절에 지금 이제 우리가 쓰는 거는 일본식 차트 이제 캔들을 쓰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종가만을 쓰던 시절이었거든요. 그 종가만을 쓰던 이제 답답한 시절에 종가는 종가끼리 선으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가가 지나가게 이제 이동평균선으로 넘겨놨습니다. 종가끼리만 선으로 딱 연결을 해놔요. 그럼 곡선이 되죠. 그러면 주가의 흐름을 따라서 파동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한 번 더 생각을 더 하는 거죠. 그래서 평균값을 내자. 일주일, 5거래일이 일주일이죠. 5거래일의 평균값으로 데이터화하자. 그 다음에 10일, 2주죠. 10거래일로 데이터를 하자. 20거래일, 대략적으로 이제 한 달이 되는 거죠. 20일을 평균을 내가지고 선으로 연결하자. 그러면 당일 막 돌발 변수에서 푹 올라갔다 푹 내려갔다 이게 아니고 그냥 완만한 정도 흐름을 잡아낼 수 있게 선으로 만들어지겠다. 조금 삐져나온 건 조금 다듬고 푹 들어간 건 조금 이제 펴주고 해서 중간값이 지나갈 수 있게끔. 그래서 주가의 방향을 한 번에 그림으로 딱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게 이동평균선이고요. 이동평균선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파동을 종가로만 그 볼펜으로 쓰던 그 시절에 한눈에 볼 수 있게 곡선으로 연결시키는 작업을 했다. 거기에 한 번 더 효과적인 기술적인 그 생각을 더 가미해서 평균값을 단위 기간의 평균값을 내서 선을 만들었다. 5일의 평균을 내서 선으로 쭉 연결하고 10일의 평균을 내서 선으로 쭉 연결하고 20일, 60일 이런 식으로 평균값을 내는 거예요. 평균값 내는 방식은 이제 그림에 그려놨지만 파란색 박스 안에 보시면 5일을 평균을 낸다라는 거는 5일간 기다렸다가 5일째 되는 날 전체 주식의 값을 다 더해죠. 그리고 5로 나눈다. 그러면 밑에 빨간색으로 100이 나와요. 그러면 첫 번째 5일 평균선은 5일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20일 평균선은 20일 동안 기다렸다가 첫 번째 20일이 되는 날이 이제 출발점이 되는 거고 60일은 59일까지는 선이 안 만들어지죠. 60일부터 선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5일은 하루 이틀 3, 4일을 기다렸다가 5일째 되는 날 전체 종가를 싹 더해요. 그리고 5일로 나눕니다. 그랬더니 값이 100으로 나와요. 이게 5일 이동평균선을 만드는 첫 번째 날의 수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은 1일은 버려야죠. 왜냐하면 새로운 하루가 더 나왔으니까. 그래서
어찌 됐든 5일만 평균을 내는 거니까. 근데 지나간 거는 하나씩 버리고 새로운 게 나올 때마다 지나간 거 하나씩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쭉 내요. 그리고 9일 되고 10일 돼서 10일도 다 더해서 평균을 냈더니 100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10일 평균선은 또 여기서부터 점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이제 형식으로 내는 거고요. 학문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그 해석을 붙여줄 수 있냐면 5일은 뭐 한 일주일 정도의 흐름을 보는 거고 10일은 한 달로 얘기하면 뭐 한 절반 정도 그 보름 정도의 흐름을 보는 거고요. 20일은 뭐냐면 한 달 정도의 흐름을 보는 겁니다. 60일은 뭐냐면 이동평균선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선이 20일 선하고 60일 선이거든요. 60일은 뭐냐면 주식을 갖고 있으면 회사는 주주총회를 합니다. 주주총회는 뭐냐면 석 달에 한 번씩 주식 회사의 주식을 가진 주주들을 모아서 회사가 얼마큼 돈을 벌었고 다음 분기에는 뭘 위해서 투자를 할 거고 이런 거를 보고를 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걸 보고 주주총회, 주총이라고 하죠. 주총은 분기별로 3개월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래일로 대충 따져보면 한 60일 정도 거래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왜 의미를 가지는 선이냐 하면 우리는 회사의 정보를 가질 수가 없는 입장이죠. 그런데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대주주가 우리 회사가 석 달 동안 이만큼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이 번 돈을 가지고 아니면 그 전에 벌어놨던 돈을 갖고 이런 투자를 더 하겠습니다 하고 주주들한테 보고를 해주면 기존에 주식을 갖고 있던 주주들은 우리 회사가 안정감이 있구나. 내가 조금 더 사줄까? 아니면 주변에 야 내가 주총회 갔다 왔는데 회사가 굉장히 성실해. 돈도 잘 벌고 있고 또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는 그 긍정적인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있대. 라는 거를 전파를 해주게 되죠. 그러면 살까 말까라고 했던 잠재적 매수 대기자가 마음이 바뀌는 거죠. 그래? 그럼 나도 한번 사봐야지. 그래서 매수에 대한 모멘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갖고 있는 펀더멘탈이라고 하죠. 회사가 갖고 있는 경영 지표에 대해서 일반 주주들의 그 매수 심리를 자극해서 변동을 줘요. 이게 모멘텀이죠. 그래서 수급선 내지는 뭐 주식으로 얘기하면 잠시만요. 다른 사진을 넘겨놓고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선이라고 하기도 하고 종목의 모멘텀 지표선. 대충 이제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주주총회에서 가서 들으려고 하는 거는 돈을 잘 벌었는지 아니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돈 벌기 위해서 뭘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 얘기를 딱 들으면 더 사도 되겠네. 더 들고 있어도 되겠네. 끝났네. 팔아야 되겠네. 라는 판단을 하죠. 그래서 수급이 바뀔 수 있는 여지 내지는 조금 더 강한 매수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수급선 이렇게 얘기하고요. 왜 사야 되지? 돈 많이 벌었는데 또 돈을 더 투자해서 돈 버는데 더 쓴대. 아니면 엉망진창인데 앞으로 더 어떻게 벌 가능성도 없대. 회사 경영의 모멘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멘텀 지표선 내지는 종목의 수급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60일이 석 달인데 그 석 달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종목의 이제 수급이 바뀌면서 흐름이 이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중요한 선이 이제 60일선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거보다 먼저 조금 정보를 선점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니면 뭐 미리 이제 그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이제 고급 정보 섭렵 가능한 사람들은 먼저 반응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한 달 정도 단위로 먼저 반응하는 걸 보기 위해서 20일선을 같이 중요한 지표로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60일선이 주가의 방향성을 잡는 데는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거보다 먼저 정보를 접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느낄 수 있는 거는 먼저 움직이는 시그널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그널이 21선을 활용을 하는 그 모습으로 보면 좀 이상적이더라. 이제 이런 논리고요. 121선은 뭐냐면 반기죠. 상반기, 하반기, 1년을 두 쪽으로 나눠서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반기에 대한 선이고요. 경기가 뭐 어떻게 상반기 물가 동향은 어떻고 상반기 뭐 경제 흐름은 어떻고 뭐 이제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판단하는 거고요. 241선은 1년 정도를 놓고 보는 거거든요. 1년은 이 회사가 가진 주가의 본질 가치, 시장에서 보는 그 이 주식의 가치가 대략 한 1년 정도 텀으로 보면 얼마 정도 가치가 있는 거다라는 거를 보는 지표로 이제 활용하시는 분들도 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을 활용을 해서 이제 그 타동 이론을 보기 시작했어요. 선으로 수기로 써놓는 것보다 그림으로 보기 시작하면 얼마나 그 봉사가 이렇게 눈 뜬 것처럼 얼마나 한눈에 확 들어오겠어요.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좀 키워서 보면 이동평균선을 이용할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주가의 방향성이에요. 종목이 상승으로 가고 있는지 하락으로 가고 있는지 좀 꺾여갖고 옆으로 슬슬 기는데 라는 종목의 방향 자체를 파악하는데 선으로 쫙 한 곡선으로 그려놓은 것처럼 한눈에 팍 들어오는 게 없죠. 그래서 이동평균선의 가장 큰 활용 가치는 뭐냐면 선을 딱 보고서 상승 추세인지 보합인지 하락 추세인지 주가의 방향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이동평균선의 가장 큰 효용 가치고요. 그러려면 선이 배열된 상황을 먼저 봐야죠. 어떻게 선들이 배치되어 있는지. 그러면 뭘 볼 수 있다? 종목의 추세를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매매를 하는데 활용하려면 제일 좋은 거는 상승이 제일 좋죠. 상승하는 흐름이 되면 선들이 가지런하게 45도로 이렇게 가겠잖아요. 그런데 먼저 뭔가 이상이 생기면 짧은 선들은 밑으로 쳐지기 시작해요. 왜? 꺾이니까. 먼저 정보를 선점한 자들의 반응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해서 선이 교차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추세가 바뀐다. 이런 이제 형태로 봤고요. 이걸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매매하는 거는 선이 교차하는 지점. 그러니까 상승 추세에서 앞에 짧게 움직여야 되는 고급 정보를 전달하는 짧은 선들이 땅을 보고 45도로 가던 게 땅을 보고 꼬꾸라지기 시작하는 꺾이면 이상신호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용어를 정배열 상태에서 데드크로스가 만들어진다. 죽는 선이라는 거죠. 기준이 되는 선은 잘 가고 있는데 앞에 고급 정보를 섭렵하는 시그널, 신호등 역할을 하는 신호가 이상한 신호야라고 땅바닥을 향해서 45도로 내려오기 시작하는 것은 위험한 신호다라고 해서 매매 지표를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 선이 위에서 아래로 교차하는 것과 하락을 계속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뭔가 굉장히 큰 큰 호재가 생기거나 이슈가 생겼어요. 그러면 먼저 앞에 신호등 역할을 하는 선이 45도 위를 보고 탁 방향을 틀어요. 그러면 땅 속에 잠겨 있던 선이 기준이 되는 선을 뚫고 올라왔다. 그래서 골든 크로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동평균선은 선이 교차하는 것, 선이 가지런한지 우상향에서 잘 가지런하게 있는 거를 정배열이라고 하고요. 하락 추세는 45도로 쭉 내려오기 시작하는 게 이거는 역배열. 배열이 거꾸로 돼 있다. 배열이 뒤집어졌으니까 45도로 계속 내리기만 한다라는 거고요. 상승에서 하락으로 가는 이상한 신호나 하락에서 상승으로 가는 이상한 신호는 앞에 신호등 역할을 하던 단기간의 신호가 꺾일 때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동평균선이 갖는 가장 그 핵심적인 그 사용 방법은 뭐냐면
주가가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가. 선으로 이렇게 봤더니 45도. 지금은 굴곡져 갖고 좀 내리긴 한데 전반적으로 전혀 뭐 저점이 안 낮아지고 잘 진행되고 있어. 뭐 이제 이런 거를 보는 거고요.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조금 이제 자세히 이제 설명이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이동평균선 진행 흐름을 파악해서 지지받는 구간과 저항받는 구간을 확인해서 단기 매매 시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뭐냐면 기준이 되는 선을 앞에 신호등 역할을 하는 선이 깰락말락하면 판다. 그리고 하늘을 보고 높이 올라가면 거기서 판다죠. 그리고 깰락말락한 지점이 오면 거기서 다시 산다. 반등을 하면 산다. 이런 매매 방식으로 내가 이제 만들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각각의 이동 평균선은 지지와 저항으로 활용이 된다. 그러니까 잘 진행되던 이동 평균선이 어느 지점에 오면 딱 반등을 해요. 그다음에 또 잘 진행하던 이동 평균선이 어느 지점만 되면 힘을 못 쓰고 다시 내려가기 시작해요. 이런 이제 그 모양들을 보면서 저게 저 지점만 가면 딱 지지를 받고 재상승하는구나. 저 지점만 가면 왠지 모르게 힘을 못 쓰고 저항을 받고 또 그 밑으로 내려오는구나라고 미리 감안해서 매매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죠. 저기까지 기다렸다가 저 선하고 만나는 지점에서 사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거나, 오르긴 오르는데 저 선에 근처에 가면 꺾이는 게 얘는 거기만 가면 힘을 못 쓰더라. 그러면 그 지점까지만 기다렸다가 팔아야 되겠다. 뭐 이제 이런 매매 계획을 세우면서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글로 다 써놨습니다. 그 이동평균선을 매매에 활용하는 거를 이제 자료로 만들어 봤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이동평균선을 이용하면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는 것을 곡선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주가의 방향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그 종목이 상승하고 있는지 하락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매수 시기와 매도 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능하죠? 추세가 고점이 낮아지거나 저점이 뭐 높아지거나 이런 거를 선으로 쭉 연결해서 보면 한눈에 파악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상승 추세인지 상승 추세가 끝나려고 하는 건지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뭐 이런 거고요. 그러면 그거를 매매에 활용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동평균선 매매의 핵심은, 이동평균선을 얘기할 때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4개가 있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첫 번째는 정배열, 두 번째는 역배열, 세 번째는 골든 크로스, 네 번째는 데드 크로스. 쉽게 얘기하면 선이 가지런하다가 깨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팔아야 된다. 데드 크로스, 죽었다라는 거고요. 역배열로 죽은 배열로 쭉 오다가 밑에서 신호등이 되는 시그널이 기간이 짧은 선이 상승 모드로 바뀌어가지고 기준이 되는 선들을 뚫고 하늘로 딱 올라가요. 이거는 골든 크로스다. 그러니까 선이 교차하는 지점을 매수신호로 잡는. 왜냐하면 이동평균선 자체가 선을 갖고 논의를 하는 건데, 여기에서 선이 교차하는 지점, 상승으로 가다가 하락으로 교차, 하락이 연일 계속되더니 상승으로 교차하는 시점을 매매에 활용한다라는 거죠. 저 글을 읽어보면 이동평균선 매매의 핵심은 정배열과 역배열이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정배열 초기에 매수하는 것을 최대 목표로 한다. 제일 쌀 때 바닥에서 사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이제 그 얘기고요. 역배열로 바뀌는 가장 첫머리에서 팔면 손해가 적다. 이제 그 얘기를 써놓은 거고요. 그 구체적인 매수 매도의 형태는 정배열을 상승 추세로 인식하고 그 시작점을 골든 크로스로 정의한다. 바닥에서 뚫고 새싹이 피듯이 딱 일어나는 그 시점, 이걸 골든 크로스라고 하고요. 그거를 매수 타이밍으로 생각을 한다. 그리고 역배열을
하락 추세로 인식을 하고요. 데드 크로스를 매도의 출발점으로 인식한다. 한없이 오르고 있는 정배열 상태에서 위에 신호등 역할을 하던 그 시그널이 그 땅 방향을 보면서 다 꺾여요. 선이 교차하면서 밑으로 뚫고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매도의 신호로 쓴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밑에 이제 매매의 기본 틀 이거는 이제 좀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 얘기가 뭐냐면 그랜빌이 얘기한 매도의 법칙을 풀어놓은 거예요. 그랜빌이 제시하는 매수의 네 가지 원칙과 매도의 네 가지 원칙이라는 거를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방법으로 만들었는데 그 방법으로는 여기 이제 그림을 보여드리면요. 20일, 60일, 120일선이 상승 중인 추세. 이건 대세가 상승 추세잖아요. 그 중에 제일 빨리빨리 움직이는 짧은 5일선이 하락했다라고 하면 큰 대세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조만간에 바로 복귀한다. 이제 이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는 거죠. 그래서 5일선이 밑으로 데드 크로스 됐기 때문에 이거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추세가 살아있는 중에 잠깐씩 흔들리는 숲은 그대로 있는데 나무만 보고서 이제 그 판단한다. 뭐 이런 얘기도 똑같은 거고요. 대세는 상승으로 가고 있는데 단기간에 나오는 하락은 하락이 아니다. 그래서 다시 상승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고요. 이제 121선, 61선, 21선이 하락세인 상태. 이건 역배열이 되는 거죠. 역배열에서 5일선이 상승하는 것. 전체적으로는 죽었는데 밑에서 살짝씩 일어나는 동요는 별 대세에는 지장을 못 준다 이런 얘기죠. 추세 흐름으로 볼 때 다시 또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60일, 121선이 완만한 상승세인 흐름에서 5일선, 21선 흐름이 하락으로 진행되면 상승 추세는 꺾일 가능성이 높다. 아무리 그 전반적인 흐름은 상승으로 가고 있는 상승 추세라고 하지만 그 단기로 보는 선이 있고 중기 정도를 봐주는 선이 있는데 중기 정도를 봐줄 수 있는 선이 하락으로 바뀌면 바뀔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 상승으로 가고 있는데 가장 단기간에 있는 선 하나가 하락으로 바뀌는 거는 그거는 대세는 별 지장이 없다가 1번, 2번 얘기고 3번, 4번은 뭐냐면 아무리 장기적으로 봐서 좋다라고 하더라도 중기를 움직이는 초기를 움직이는 5일선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 20일, 60일선이면은 한 3개월 단위를 움직이는 선들이 움직이잖아요. 월 단위로 움직이는 선들이 이 선이 하락으로 꺾이면 추세가 꺾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뭐 이런 얘기고요. 60일, 120일 완만한 하락세들 이거는 이제 반대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그러니까 그 그랜빌이 얘기한 그 법칙을 그림으로 그려놓으면 이렇게 이제 그립니다. 매수는 이런 식으로, 매도는 이런 식으로 네 가지 이제 원칙을 그려놓았고요. 그거를 말로 풀어서 설명한 거는 뭐냐면 대세는 지장 없는데 앞에서 움직이는 짧은 선이 깔딱깔딱거리는 거는 대세는 별 지장 없다. 다시 복귀를 하니까 그거는 가만히 놔두든지 그때 사도 된다라는 거고요. 아무리 장기적인 선이 상승 추세에 현재 있다라고 하더라도 월 단위로 움직이는 중기선이 하락이나 상승으로 바뀌는 거는 추세가 바뀌는 신호로 될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고요. 요거를 매매 방식으로 이제 활용을 해서 만드는 게 매수하는데 네 가지 원칙, 매도하는데 네 가지 원칙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이동평균선도 파동의 원리에서 출발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동의 원리에서 출발을 하는데 얘는 뭐냐면 종가를 평균 단위값으로 해서 선으로 연결을 해서 곡선화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곡선으로 만드니까 파동의 방향도 한 번에 볼 수 있고 파동의 출렁거림도 곡선이기 때문에 한눈에 볼 수 있다. 그렇긴 하지만 이동평균선도 굉장히 약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동평균선으로 확인되는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를 통한 매수와 매도가 실제 매매에 적용하면 너무 느려요.
파동 이론에서는 앞파동과 뒷파동의 높이를 딱 비교해서 높이가 앞파동 지금 현재 진행하는 파동의 높이가 이전 진행하는 파동을 능가하지 못하면 같거나 최소한 같거나 1.6배 정도로 이상적인 걸로 보는데 같거나 작으면 에너지가 앞파동을 능가할 에너지가 못 된다. 그래서 매도의 관점으로 봐요. 그런데 이동평균선은 그게 다 끝나고 나서 평균값이기 때문에 선이 한참 지나서 와요. 그러다 보면 주식 매매에서 타이밍이 늦다라는 거는 손실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불만들이 많습니다. 만든 목적 자체가 추세의 파동과 흐름을 곡선에서 한눈에 알아보겠다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가지고 매매에서 활용을 해서 쓰려고 하니까 얼마나 안 맞겠어요. 얘는 뭐냐면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대학교 과정, 대학원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제 이걸 굵은 개론들을 얘기하고자 만들어 놓은 지표인데 중학교 3학년 때 뭘 해야 되고 중학교 2학년 때 뭘 해야 되고 라고 물어보면 구체적이지 않고 조금 큰 틀에서 얘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든 목적 자체가 곡선화해서 한눈에 확인한다라는 것은 추세 방향성 확인이 목적이라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단기 매매를 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고 중기 추세를 보는 중기 매매용 지표로 써야지 맞는 게 이동평균선이라는 겁니다. 정배열 흐름 중 발생하는 데드 크로스 이제 선이 교차하는데 위에서 아래로 단기선이 뚫고 내려가 버리는 데드 크로스는 매도 신호로 해석하고 역배열 흐름 중 밑에서 땅을 뚫고 올라가는 새싹같이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거를 골든 크로스라고 이제 매수 신호로 적용하는 원리인데요. 종목의 전체 흐름 중 나타나는 현재 구간, 뭐 단기간에 이상한 흐름을 파악하여 보유, 매도, 매수 이런 이제 여부를 판단하는 건데 최초 만들 때부터 빈번한 매매가 목적이 아니고 보유 중 일어나는 이상한 상황을 감지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매매용으로 쓰기에는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이제 이동평균선으로 매매를 하는 거는 신호에 대한 반응이 늦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밑에 이제 내용들을 보면 단기 매매에서는 이동평균선을 적용해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다 보니 보조지표라는 것을 만들게 되고 그 보조지표에는 이동평균선과 세트가 되는 보조지표는 이격도와 MACD라는 이제 보조지표로 이 약점들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여기까지 들어가면 조금 이제 길고 복잡하니까 그리고 이 굵은 틀에서 이제 보면 이동평균선은 이제 이런 흐름이라는 것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파동 이론을 적용을 해서 차트를 해석하는 또 다른 방식이 또 하나 있더라. 그거는 뭐냐면 추세의 흐름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점은 고점끼리 연결하고 저점은 저점끼리 연결하고 의미 있는 선들은 의미 있는 선들끼리 연결하는 방식을 또 다른 기술적 전문가의 대가가 만들어낸 방식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추세 매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파동 이론은 무엇이고 파동 이론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거는 이동평균선과 추세선 매매라는 방식이 있는데 이동평균선에 대해서는 이번 시간에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추세 매매는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